우리가 흔히 아침에 뭐 호랑이 기운, 사자 기운이 난다는 콘프레이크를 우유에다가 타서 먹거나 아주 바삭한 흰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호랑이 기운을 먹게 되면 호랑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또 먹어야 되고, 기분 안 좋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네네.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땅콩버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비만 클리닉 하시면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이 오실 텐데, 저는 내과로서 보면은 남자는 40대, 여자는 50대.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특히 여성 50대는 거의 진리 같은 느낌으로 많은 진짜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 체중 감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뱃살. 네. 유독 이거 팍 뱃살만 뭐 영구동토증이다. 정말 죽어도 이건 안 빠진다. 굳어 있다 그냥.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좋은 말인데, 영구동토증. 네. 이 영구동토증을 녹일 수 있는. 네. 정말 그 시베리아의 수많은 것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갱년기 여성의 내장지방 녹이는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 환자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은 이제 가임기 때는 임신과 출산 수유를 위해서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이 크고 가슴이 큰 이런 체형으로 있다가,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아기 낳을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그 나이가 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살이 복부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성들은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내장에 찌는데, 결국은 내장이 가장 이제 지방 조직이 보관이 편한 곳인데,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내가 다이어트 하냐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으면,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빠지는 거죠. 보통 여성분들이 갱년기 즈음에서 1년에 0.8kg씩 그냥 저절로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막 4 내지 6년 정도 거친다고 생각하면은 3 내지 5kg가 그 사이에 그냥 스스로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 이상 찌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갱년기 때 찌는 살을 잘 관리를 해야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갱년기 때 살 찌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이살이니까 두고 봐야지 이러다가는 정말 갱년기 넘어가면서 모든 병이 다 생기잖아요. 없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다 생기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관절염까지. 그래서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 위주로 찌다가 이제 내장 지방으로 찌게 되면, 이 내장 지방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지방에서 온갖 사이토카인들이 다 나와서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뭐 치매부터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암까지도 이제 생기는 게 결국 중년 여성의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의 비만을 이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중년 여성분들은 유난히 떡순이, 빵순이가 참 많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다 끊겠는데 이 하얀 쌀밥에 대한 로망을 못 버리겠어. 나는 아침마다 빵을 안 먹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이런 분 정말 많거든요. 결국은 이런 습관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왔었는데, 중년에 여성 호르몬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들을 못 끊는다면 내장 비만으로 고스란히 쌓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인데, 이제 근육이 부족하신 중년 여성분들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 운동도 잘 안 하고 단백질도 잘 섭취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중년 여성분들의 근손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은 너무 많고, 그 지방이 내장 비만으로 쌓여있는 마른 비만형의 이 중년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좀 나은데,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허약 체질이 되고, 조금만 넘어지면 골절되고,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또 근육이 빠지고,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이제 중년 이후에 요양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요양보호사한테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키우려면 결국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이 킬로그램당 우리가 뭐 정상 성인에서 0.8에서 1.0g이라고 하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1.2에서 1.5g까지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식물성 잘 드시는데, 또 이 탄수화물만 잘 드시다가 고기를 먹으라면 고기를 못 드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께는 이제 옛날 수학여행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좀 드세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드시라면 계란은 또 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계란, 무슨 이제 생선의 흰살, 콩류 이런 것들을 잘 드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갱년기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요.
사회심리적인 문제예요. 아, 네. 요 연령대에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빈둥지 그러죠. 예, 빈둥지 증후군.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남편도 자기 일 때문에 다 그 보금자리였던 둥지가 떠나버리면서 혼자 남았다는 이 박탈감, 그리고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나이가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아이들한테 손을 좀 놔야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손이 가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20대가 넘어가도 아이들은 손이 계속 갑니다. 이제 다 커보시면 알아요. 집에는 안 와도 그렇죠. 손은 가는 손은 거네. 가는 네. 그런 나이고 네네. 이 정도 키워놨으면 옛날에는 손 떼써도 됐었는데 네네네네. 요즘 애들은 계속 손이 갑니다. 그다음에 어른들은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아주 그 여기저기 아프시고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중년 여성분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겪고 여자 있어요. 50세 예. 싹 한 번에 다 오네요. 맞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너무너무 괴로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우울감,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막 엉켜지면서 없던 공황장애도 생기고 과업증후도 생기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세로토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단맛을 조금만 먹으면 세로토닌이 또 반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도파민까지 건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탄수화물 쪽에 탐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결국은 뇌에는 아주 미세한 상처다,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편한 게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집어먹는 거. 먹고 나면 반짝하니까 거기에 심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단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아주 많이 들었지만 지금만큼 와닿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빈둥지가 되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가고 하지만 자식은 또 손이 가고 그 폭풍같이 몰려오는 세로토닌의 보갈이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절대로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카페에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단맛 나는 것들 먹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약간 뭐랄까 아주 그런 즐거움을 찾는 그 고차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아파서 먹는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프로땡이라고 있는 그런 그 항우울제를 SSRI를 앞에 놓고 수다를 떨면서 그거 하나씩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그런 합니다. 느낌이네요, 진짜. 네네. 그러면 그 프로땡을 먹지 말고 그 상처를 받아서 진통제라도 찾아야 되는 그런 여성분들이 좀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결국은 한 번에 바꾸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막 네네. 전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지금. 탐닉이 막 폭발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에 바꾸기 힘들고 천천히 이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단맛보다는 고기나 이런 맛에 고소한 맛에 좀 길들이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뭐 정말 수도승 같이 저의 집사람이 좀 놀랄 정도로 어떻게 5년 이상을 매일 아침에 계란 2개에다가 그릭 요거트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낫또 하나에다가 이렇게 먹고 나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진짜 의사들이 딱 추천하는 식단이네요. 네. 어떻게 저렇게 먹겠냐는데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저도 살이 찔 때는 밤에 집에 들어와서 TV 보면서 간식 같은 거 먹다가 스르르 잠들고 밤에 일어나 보면 여기 이제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얼른 닦고 자려고 누우면 또 그땐 또 잠이 안 오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40대 중반 되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간식을 끊고 건강한 음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힘들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란 2개가 정말 힘들다면 반개부터 시작하셔서 반개에서 또 계란을 또 요리할 수도 있잖아요. 스크램블 같은 거로 만들어서 오믈렛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계란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계란에 좀 친숙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먹어도 이제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 권하기는 힘들지만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제 고소하고 이 꾸덕한 맛에 또 이제 반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를 많이 섞어 드시라고 처음에 말씀 많이 드려요. 블루베리는 너무너무 단데 혈당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건강에 너무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이 되고 살이 많이 빠지면 스스로에게 상도 주시고 그 상이 먹는 거가 되면 안 되겠죠. 뭐 예쁜 옷을 산다든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산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시나요? 네. 계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되게 많이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계란은 너무 좋은 거고 완전 식품이고 하니까 정상인 사람들,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제한이 없는 사람들 하루에 2-3개 정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성분들을 약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계란을 피하는 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계란을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개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으신데 계란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만 조절하시려는 분들이세요. 이제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계란 노른자가 분명히 콜레스테롤 높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1개 정도는 드시고, 나머지 이제 계란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흰자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흰자는 좀 더 드셔도 되니까 흰자를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틴 먹으면 제 생각에 100개 먹어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이 워낙 세니까 예, 다 눌러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100개 드시라는 말은 아니고 네, 뭐 2개, 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콜레스테롤 높아서 음식으로 조절하고 있는 분들, 지금 또 갱년기 여성분들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조금 뭐 주의해서 흰자는 조금 제한 없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노른자만 살짝 조절해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위주로 좀 많이 여쭤봤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이어트라는 거는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음식 자체를 전부 다 조금씩은 줄여야겠지만 그냥 다이어트 자체를 망쳐버리는 이런 음식도 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이 먹었지만 이제 다이어트 비만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1번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약간의 뭐 유지방 정도 들어있고요. 대부분은 단당류의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 착화제, 유화제, 색소 이런 것들이 번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은 화학공학의 집합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색과 맛과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내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 미각이 단맛을 이제 느끼는 데 있어서 뜨거우면 조금 더 단맛을 많이 느끼고 차가우면 단맛을 좀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단맛을 느끼려면 아이스크림은 더 많은 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방송인 서경석은 자기가 살찐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마다 자기가 아이스크림 한 통씩 먹고 잤더니 무슨 그 퍼먹는 거 그쵸. 그런 거를 먹으면서 살이 뭐 몇십 킬로가 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 아이스크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자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술에 대한 탐닉과 이 아이스크림의 이게 단맛과 차가운 맛에 대한 탐닉이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술을 끊게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몇 달을 먹고 살이 쪄가지고 나타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아이스크림 정말 안 좋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고, 요즘에 이제 뭐 인공 감미료도 넣고 제로 이런 또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통 전통적인 아이스크림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이스크림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식인사이드의 이독실님 하고 촬영하면서 그분도 그러니까 제가 친해서 아이스크림 중독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보통 이제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더라고요. 난 진짜 중독이야. 아이스크림 진짜 중독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다고 이제 근데 관리 그만큼 진짜 우리가 뭐 다른 음식보다 아이스크림은 중독이라는 그 표현을 붙여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또 차가워서 그 술하고 또 매치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 후에 뭔가 입가심으로 하나 먹는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으세요. 디저트로 또 시원한 거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콜라 당연히 안 좋지만 콜라는 그나마 이제 당만 들어있는데, 얘는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온갖 뭐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 막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진짜 특히 저도 저지만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걱정해요. 자제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이렇게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중독이 어울리는 음식인데 벌써 뭐 10대에 중독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너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자제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공짜로 줘도 안 먹는 음식은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은 이제 무슨 햄버거집 같은 데 가면은 꼭 같이 시켜서 먹잖아요.
이 감자 튀김은요, 결국은 감자를 이제 기름에 튀기는 거다 보니까 트랜스 지방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또 이제 그 감자를 튀기는 과정에서 혈당 수준, 그러니까 G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안 좋고, 많은 연구에서 감자튀김을 먹었더니 이제 체중 조절이 안 돼서 비만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 독소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 독소가 감자튀김에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감자를 먹을 때는요, 당 독소를 이제 KU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한 20KU 정도 되거든요. 네네. 삶은 감자가. 네네. 근데 감자튀김으로 만들면 거의 2000KU까지 올라갑니다. 2000K. 예. 100배. 당독소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튀김을 먹다 보면 또 감자튀김을 먹고 다른 게 또 당기게 만드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감자튀김보다는 삶은 감자나 이런 것들로 요리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아크릴아마이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이군 발암 물질이긴 하지만 커피에 뭐 들어 있어서 뭐 강배전이 좋네, 약배전이 좋네 뭐 하긴 하는데 사실 감자튀김에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가장 큰 부분이 또 감자튀김이라서. 그래서 아까 뭐 에어프라이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감자튀김 뭐 햄버거 가게에서는 안 먹는 게 맞고 정말 애들이 너무 찾는다 그러면 에어프라이어에 가장 낮은 온도로 예, 적은 시간으로 예,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살짝 발라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냥 데우는 정도. 네네 그 정도로 또 감자 전처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물에 삶고 뭐 식초물에 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예. 맛있는 다 이렇게 몸에 안 좋은지 예, 삶은 감자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일 주스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과일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댓글에. 근데 요즘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과일 주스 안 좋다, 과일 즙 안 좋다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정말 설탕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정말 안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과일 즙까지 짜내면 더 안 좋죠. 과일이 좋은 이유 중에는 이제 섬유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갈면서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흡수율이 너무너무 빨라지고, 그리고 일부 과일들은 주스로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까지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과일 주스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시려면 좀 이제 그냥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고르셔서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갈거나 즙을 내거나 또 말려서 먹는 것들, 이런 과일들은 결국은 이제 설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천하시는 과일이 있을까요? 그 추천하는 과일은 대부분 또 맛이 없는 과일이 될 텐데 자몽 정말 좋고요. 네, 자몽은 정말 좋은 과일이고, 조금 그 스타틴 먹는 분들만 좀 그렇죠. 주의하시면 네, 네네. 자몽은 정말 갈아도 괜찮습니다. 자몽은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 같은 것도 좋은 과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먹어보면 너무너무 달아요. 당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혈당을 체크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것도 이제 저장성을 좋게 해서 나온 것들 많으니까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과라든지 배 이런 것들은 혈당 수준도 뭐 중간에서 약간 낮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것보다는 단단한 과육을 갖고 있는 과일을 고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과일이라도 요즘에 너도 나도 이제 당도를 높이는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단맛 나는 과일들, 이런 것들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내과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가을 되면은 감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단골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과일은 이제 과채지만 토마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토마토는 뭐 정말 그릭 요거트에도 넣어서 먹어도 되고 땅콩버터에 발라 먹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토마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오늘 조지겠습니다. 땅콩버터 발라서. 네네. 체중 감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너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는 체질. 네. 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숨만 쉬고 있을 때 나가는 에너지를 지칭하는 그 실제로 말이 있잖아. 그 컴퓨터로 치면 이제 대기 전력 그렇죠.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올리면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지 않겠나? 뭐 아주 뭐 확 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상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 대사량은요, 우리가 이제 활동하지 않고 쉬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 돌아가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뭐 땀 흘리고
그다음에 배설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70%.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다이어트가 잘 되고 건강에 얼마나 이제 좋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기름을 적게 먹으면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이제 많이 먹는 차가 되어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같을 때 보면은 막 뛰어놀고 많이 먹고 막 그래도 살이 별로 안 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만 먹고 좀만 쉬는데도 그냥 살이 계속 찌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초대사량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다이어트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요 1차적으로 근육량하고 아주 연관이 많아요. 근육이 적으신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두 번째 연결되는 게 고단백 식사죠. 그래서 단백질을 아주 잘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는요, 운동인데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추천 많이 드리는 게 이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죠. 히트. 이제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옆에서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자기 1분 정도 막 뛰다가 1분은 천천히 걷다가 1분 정도 막 뛰다가 한 5번 하고 내려가요. 끝!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요렇게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더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완전한 휴식과 최고 강도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 요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 때 동물을 쫓던 그 습성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많이 추천되는 거고요. 또 추천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따로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막 이렇게 뭔가 바쁜 사람들 있죠. 막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하죠. 이게 시쳇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시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의자병이라고 불리는 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활동력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육 적고, 저는 의자병이 아니고 침대병입니다, 침대병. 예,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체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종환자씨 환자처럼 이렇게 딱 베드리든으로 이렇게 딱 손가락만 움직여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낮을 것 같은데, 네, 좀 근육을 올리고, 그 말씀하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볼볼거리는 거. 네,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고, 히트. 바로 저번 촬영에 오징어 약사님이라고, 네네, 그분이 나오셔서,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도망가라. 네. 네.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오실 때, 동물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또 쉬니까 개도 헐떡거리고 있고, 또 도망가고, 거기서 차관된 운동이 바로 히트인데, 그게 이제 그런 생활에 우리 몸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뭐 요즘에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몸에 각인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프린트 하고 뭐 걷고 이거 반복도 괜찮고 또 이제 버피나 뭐 약간의 근력 운동이 가미된 그런 히트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내 기초대사량 많이 높일 수 있을 거. 평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숨만 쉬어도 살이 뭐 아주 그냥 진짜 뭐 쉬고 있어도 빠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좀 많이 빠진 체질이 될 것 같고, 아까 계란 여러 가지 말씀 또 해주셨지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조금 더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단백질 음식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잖아요. 근데 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식물성 2, 동물성 1로 드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결국은 이제 닭가슴살, 계란, 생선의 흰살, 그다음에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것들로 잘 채워주시면 좋고요. 이제 식물성 단백질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꼭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식물성 단백질에 가장 구하기 쉽고 우리하고 친숙한 음식은 콩이에요. 콩에는 엄청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두 자체도 좋고 렌틸콩, 병아리콩 다 좋거든요. 그 콩류는 거의 다 단백질이 높아요. 또 콩은 여러 가지 요리로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콩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지 같은 거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부도 있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낫또도 좋아하는데 낫또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류에서 나온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단백질이 좀 많은 음식 중에 우리가 식물성에서 찾는다면 시금치, 그리고 버섯, 그리고 아몬드, 호박씨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단백질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씩 저희 병원에 보면 이제 비건주의자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또 이제 근육량이 좀 적고 이런 분들이 네. 계셔서 네네.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이제 두유 그릭 요거트. 그게 굉장히 꾸덕하면서 굉장히 그 특유의 또 맛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 호박씨 같은 거는 좀 실제로 드시기도 하시나요? 예. 호박씨는 실제로 뭐 잘만 찾으시면 국산도 있고요. 네네. 뭐 어떻게 뭐 추천할 조리 방법이나 뭐 이런? 호박씨를 아예 말려서 먹을 수 있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집어서 먹습니다. 채로? 예, 그냥 아몬드 같이 그냥 말려서 나온 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드셔도 됩니다. 그게 또 단백질도 좋지만 불포화 지방산 또 건강하고 뭐 요즘에는 뭐 호박씨유가 뭐 탈모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오늘 토마토에 땅콩 버터랑 호박씨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어트만 정말 비만 치료 20년 또 본인이 당뇨 전 단계 진짜 그 어떻게 보면 6.3이면 진짜 턱밑까지 예, 갔던 그 본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서 또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네. 저도 아주 좋은 네네.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또 원장님과 뭐 체중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다음 시간 또 기약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